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사실상 대선자금 수사로 검찰은 민주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습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상경계 태세를 유지하기로 하고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보이콧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서 열기로 했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긴급 취소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재판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빈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전격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 가운데 최고위급인 만큼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서비스와 비즈니스 부문을 총괄했던 남궁훈 대표는 사퇴했습니다. 카카오는 시스템 투자가 부족했다며 무료 서비스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부터 추위가 풀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발빠르게 아침을 여는 굿모닝 MBN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에게 8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 흘러갔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 상황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백길종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용 부원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내건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김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거쳐 8억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던 겁니다. 이미 구속된 유 전 본부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자금이 전해진 시기를 지난해 4월부터 7월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하던 시기로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당시 대선 캠프로 흘러갔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성남시부터 이 대표와 함께했던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엔 초대 대변인을 맡았고 대선 캠프에서도 총괄 부본부장을 맡아 예산을 담당한 이 대표의 최측근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한창 불거졌을 때 이 대표가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김 부원장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수사가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부원장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이 되는 내일 오전까지 김 부원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8시간 가까이 대치한 끝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추후 일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주변으로 범죄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직접 진실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김태림 기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철수합니다. 김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김 부원장의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응해줄 테이니 일단은 철수를 하고 내일 다시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쪽에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8시간 가까이 의원들과 대치가 이어지자 원칙적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추후 영장 집행을 예고한 뒤 철수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멈춘 뒤 당사로 집결했습니다.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민주당원과 유튜버 등 수백 명도 당사로 모여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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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도부는 어젯밤 10시 긴급 최고위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한 말씀만 더 부탁드릴게요. 입장 한번 해주세요. 검찰은 일단 철수했지만 민주당은 기습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상 경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보이콧 여부 등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장동 사업의 천문학적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실마리가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저수지의 검은 돈을 대선 자금으로 이용했던 것인지 답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일이라면서 정치 탄압 주장에는 선을 그으며 민주당사도 신성 불가침의 소도가 아니라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이에 더불어 국민의힘 지도부가 충남 천안에서 열기로 했던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등 충청 지역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국회 상황을 논의하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에 개최할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진행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된 뒤 382일 만입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주신 거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설계와 민간 사업자 선정에 관여해 성남 도공에 최소 1,8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4월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와 맞물려 유 전 본부장이 석방을 조건으로 결정적 진술을 하도록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검찰은 추가 기소와 재판 병합 등 추가 구속영장을 위한 조치를 마쳤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본부장을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하며 대장동 재판과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가 붙는 와중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소환한 문재인 정부 최고위직 인사인 만큼 윗선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안대를 한 북한 어민 2명이 군사 분계선에 다다르자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3년 전 탈북어민 2명의 북송 모습으로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북한 어민 2명의 납포 이틀 뒤
청와대에서 주재한 긴급 대책회의 성격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송 결정 과정에 노 전 실장의 관여와 윗선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노 전 실장은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마치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라며 안보도 정치 보복 대상으로 삼은 건 제도끼의 재발등을 찍히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조만간 소환하고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너무 많이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의무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게 하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를 이어갔지만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난치기입니다. 참 대한민국 국회 부끄럽다. 대한민국 국회 참 부끄러워요. 국민의힘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야당의 날치기 처리라며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소모적인 정치 공세,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을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최장 60일 동안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심사 기간 동안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표결에 붙여진다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의힘 당협 물갈이를 앞둔 시점에 만들어진 자리라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원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위원장들을 모두 만난 건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각 지역구의 국민의힘 책임자들인 당협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포도 풀고 싶습니다. 하여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오차는 국민의힘 당협 재정비를 앞둔 시점에 이루어져 배경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현재 공석인 67곳 재공모와 당무감사를 통한 인적 교체로 친윤 줄세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오찬에서 공천이나 총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민께서 새 정부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가 당정이 하나 된 힘으로 국민들 뜻에 부응하자 뭐 그런 말씀입니다. 윤 대통령은 차기 총선에 도전할 후보군인 당협위원장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동료했는데 그만큼 여당의 측면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이제는 휴지 조각쯤으로 여기는 걸까요? 지난 14일 동해와 서해상에서 수백 발의 포격을 감행했던 북한이 그제와 어제 또 포사격에 나섰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 북단 연평도에서는 그제와 어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포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은 그젯밤 10시쯤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 밤 11시쯤엔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 발의 포병 사격을 벌였습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에도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의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포탄은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지역인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지난 14일에 이어 나흘 만에 또다시 동해와 서해상에서 북한의 포사격 도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불과 14시간 동안 350여 발을 쐈습니다.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9.19 합의에 위반하는 대응 조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원하는 북한이 그 원인을 우리 측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우리는 군사합의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를 유도함으로써 추가 도발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북한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에 맞서 미국 전략폭격기이자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가 4개월 만에 괌 미군 기지에 다시 전개됐습니다. 우리 군은 미군과 연합 도하 훈련을 실시하며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며 미국의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하나인 B-1B 2대가 괌의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됐던 지난 6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NLL을 넘어서 포기를 했다면 B-1B가 동해로 전개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호국 훈련에 돌입한 우리 군은 한미연합으로 도하 훈련에 나섰습니다. 적의 공격으로 남한강 교량이 무너진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미군 70여 명을 포함한 장병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차와 장갑차, 공격 헬기까지 투입돼 한미 합동 전력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도하 작전 능력의 배양은 전시 작전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And continued cooperation and efforts will be a big key to the success of future operations. We are definitely stronger when we work together. 같이 갑시다. 군 당국은 오는 28일까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상정한 주야간 실기동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지난 4일 있었던 우리 군의 현무 투시 낙탄 사고를 보름 만에 언급했습니다. 북한 대외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9일 군이 낙탄 사고로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면서 각계에서 비난과 야유, 조소가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이테크스 미사일의 추적 신호가 끊어진 사실도 거론하면서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자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점령지에 대해 계엄령을 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닌 특수군사작전이라고 강조해온 러시아가 사실상 전시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한 겁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강제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4개 지역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해당 지역 수반에게는 추가 안보 권한을 부여했고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8곳에 이동 제한 조치까지 발령했습니다. Уделять необходимое внимание реализации мер, призванных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людей, охрану и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ую защищенность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х объектов. 계엄이 선포되면서 러시아 당국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군사물자와 인력도 강제 동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해온 러시아가 사실상 전시체제를 의미하는 계엄령 카드를 꺼내든 건 그만큼 전황이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가장 거센 남부 헤르손에선 칠러 성향 주민 6만여 명에게 대피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Не исключены обстрелы города Херсона, не исключены обстрелы правобережной части Херсонской области. 2 недели мы настоятельно рекомендуем покинуть правобережную часть Херсонской области.
러시아가 계엄령 선포에도 전세를 뒤집지 못할 경우 총동원령을 통한 전면전 또는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원료 생산 확충에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다른 국가들의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노력인 미국산 배터리 원료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It's going to coordinate the effort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and work closely with the private sector, labor unions, tribes, community organizations, and our partners and allies abroad. 이를 위해 미국 내 20개 배터리 기업에 28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해 약 90억 달러, 13조 원 정도의 리튬과 흑연,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개발과 생산에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 공급할 리튬을 충분히 생산하고 미국 내 상당한 규모의 흑연과 니켈 생산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가 중국 견제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ut the battery is a key part of that electric vehicle. And right now, 75%, as the folks on the screen can tell you, 75% of that battery manufacturing is done in China. 이런 가운데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도 미국 내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시설에 17억 달러, 약 2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버 칩스의 BMW 그룹 회장은 단일 투자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라면서도 미국 보조금에서 제외된 자동차 업계가 개발을 중단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정부도 미국의 강력한 보조금 때문에 기업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거대한 관세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 것을 강요하는 조치에 기업들뿐만 아니라 동맹국들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추세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10%를 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번이나 기록했고 미국도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며 유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영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만에 또다시 10%를 넘겼습니다. 9월 기준 영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올랐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9.9%보다 0.2%포인트 오른 수치로 40년 만에 최고치였던 지난 7월과 같은 기록입니다. 특히 식품 가격은 14.5%나 폭등하면서 1980년 4월 이후 4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처럼 높은 물가 상승률로 지난달 두 번째로 빅스텝, 즉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영국 중앙은행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일 10%를 넘보는 미국도 물가 잡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 비축유 1,500만 배럴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방출도 검토하겠다면서 정유사에는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We're using these record-breaking profits to increase production and refining. Invest in America for the American people. Bring down the price you charge.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선거용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앞으로 유가가 배럴당 $70로 내리면 다시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카카오가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닷새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이 물러나고 카카오톡 같은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보상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카카오의 두 수장 남궁훈 대표와 홍은택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15일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나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입니다. 카카오는 데이터 센터 전원 차단 사고 등에 대비한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반성하며 관리 책임자인 남궁훈 대표가 사퇴했습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중심으로 모든 사고가 돌아가기 때문에 시스템은 물이나 공기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심과 투자가 더 깊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피해 보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카카오는 2주간 피해 사례를 접수해 유료뿐 아니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다며 보상에 필요한 자금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신 장애로 인해서 카카오톡 및 부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어떤 건지, 재산상 피해액이 얼마 정도가 될지를 모두 다 사전에 인지했거나 또는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정부와 여당은 재난 상황에서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에게도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잠정 조치부터 가해자의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던 반의사 불벌 조항도 폐지됩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던 스토킹 범죄. 법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먼저 잠정 조치부터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정 조치는 법원 판결 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거나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조치입니다. 현재는 법원 판결이 난 뒤에 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서 경찰에게 위치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긴급 상황 시 즉시 현장에 잠정 조치를 어겼을 때 처벌 수위도 강해집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을 올리고 긴급 체포도 가능해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게 한 반의사 불벌 규정도 폐지됩니다. 합의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도 범죄가 반복됐던 만큼 개정은 시작일 뿐 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자신의 재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근식에게 20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노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무려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15년간 수감 생활을 한 김근식은 출소를 하루 앞둔 지난 16일 다시 구속됐습니다.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근식은 재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 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김근식을 불러 약 40분간 신문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김근식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것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어렸을 때 김근식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절차를 물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이 2002년이어서 13세 미만 성범죄 공소시효가 없어진 2010년 전에 이미 공소시효 7년이 끝나 처벌은 어렵습니다. 경찰은 정식으로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면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가 경찰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난해 7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뒤 고소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장동건 기자가 실제 처벌이 가능한지 따져봤습니다. 지난해 8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 대해 감치 명령을 얻어낸 송모 씨. 10년 넘게 밀린 양육비를 받아낼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운전면허 정지가 100일로 정해져 있어요. 100일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출국 금지도 6개월이에요. 두 아들을 키우는 A씨는 2018년부터 아이 엄마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외제차를 탈 정도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위장 전입을 했기 때문에 A씨로선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감치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그 경찰서는 위장 전입된 경찰서, 관할 경찰서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법원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감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실제 감치가 이뤄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지난 7년간 양육비 감치 명령 신청 건수는 총 2,565건이었는데 받아들여진 건 99건 뿐이었습니다. 감치 명령에 이어 신상 공개, 출국 금지 같은 제재 조치에도 꿈쩍하지 않는 부모가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제재가 이뤄진 건 267건뿐. 이 중 양육비 일부라도 지급된 건 14건에 불과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피해 아동이 100만 명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극히 일부인 셈입니다. 두 사람이 전 배우자를 형사 고소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 결정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빼돌린 혐의로 한국은행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어제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등의 혐의로 한국은행 대전 세종 충남본부의 60대 직원과 40대 화폐 수집상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한국은행에 보관돼 있던 2018년에서 2019년에 생산된 100원 동전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연도의 동전은 유통량이 적어서 시중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전을 넘겨받은 화폐 수집상은 20% 안팎을 액면가의 80배인 8,000원 정도에 판매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남은 동전을 압수했고 다른 공범이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가 연기로 가득 찬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기도나 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면 어떨까요? 인도의 한 저가항공사 소속 여객기 안입니다. 기내가 뿌연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기침을 하는 사람도 보입니다. 인도 고아에서 출발해 하이데라바드 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데요. 당연히 내려와야 할 산소호흡기도 내려오지 않아 승객들은 패닉에 빠진 채 떨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곧 추락할 수도 있으니 신에게 기도를 하라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나왔다는데요. 다행히 기도가 통한 걸까요? 여객기는 무사히 비상 착륙했고 90명에 이르는 승객들은 큰 부상 없이 모두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의 미숙한 대처에 비난이 쏟아졌고 항공사는 적절한 대처였다고 주장했다는데요. 조사 결과 엔진오일이 에어컨에 유입돼 연기가 났던 것이었고 해당 항공사에는 이번 달까지 비행편을 절반만 운행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다네요. 야생 바다 사자와 교감하는 짜릿한 경험을 한 소년이 있습니다. 스노클링 장비를 입은 소년의 팔 사이로 바다 사자가 유연하게 헤엄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소년을 껴안듯이 양 지느러미로 몸을 감싸는데요. 미국 뉴욕에 사는 이 소년은 지난 여름 아버지와 함께 멕시코 해안에 놀러가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별안간 웬 바다 사자 한 마리가 다가왔고 아버지는 이를 촬영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다 사자는 소년의 주위를 맴돌며 오리발을 깨물듯 장난을 치기도 하고 소년에게 다시 한번 안기기도 했습니다. 3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소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바다 사자는 헤엄쳐 홀연히 사라졌다는데요. 꿈 같은 경험을 한 부자는 다시 한번 그 장소에서 바다 사자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15분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선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6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지게차를 몰던 직원 역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 이후 대우조선에서 하청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건 이번이 세 번째로 노동부는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싱가포르를 떠나 제3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 대표는 싱가포르를 떠나 두바이 공항에 내렸지만 입국 기록은 남기지 않아 두바이를 경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권 대표의 해외 체류가 길어질 조짐이 보이자 권 대표의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은마 아파트가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준공된 지 43년이 지나 35층의 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됐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9년 준공된 서울 은마 아파트는 28개 동 4,424세대로 이뤄진 강남의 대표적 노후 대단지입니다. 지난 2003년에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예비 안전 진단에서 3차례나 떨어지는 등 재건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고 49층으로 짓겠다는 정비안을 제출했습니다. 정비안은 35층 제한룰에 걸려서 통과되지 못했고 층수를 35층으로 낮춘 수정안마저 보류됐습니다. 어제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추진위가 설립된 지 19년 만이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처음 상정된 지 5년 만입니다. 이로써 은마아파트는 최고 35층, 33개 동 5,778세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여러 구제가 완화되며 은마 아파트의 재건축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다른 주요 재건축 사업도 속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잠실주공 5단지, 8월 여의도 공작 아파트 등 노후 단지가 이미 심의를 통과했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 압구정 아파트도 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속에나 나올 법한 거대한 케이크집이 LA에 있습니다. 사방이 온통 생크림 장식인데요. 정말 모두 케이크로 만든 걸까요? 천장부터 기둥까지 온통 생크림과 체리로 장식돼 있는데요. 미국 LA의 한 갤러리에 마련된 케이크랜드. 사실 이 집이 실제 케이크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빵과 크림을 쓴다면 벌레들이 수도 없이 꼬일 테니 아크릴을 이용해 실제 케이크처럼 세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제작자는 아름다움과 살짝은 기괴한 재미에 매료돼 이 공간을 만들었다는데요. 달콤함을 맛볼 순 없지만 화려함에 눈이 즐거워지는 공간이네요. 국제도서전에서 수상한 한 스위스 작가가 수상 소감 도중 전기 바리캉을 꺼내더니 갑자기 머리카락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객석에선 환호가 터져나왔는데요. 무슨 일 때문일까요? 시상대에 오른 수상자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기 시작합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독일 도서상을 수상한 스위스 작가 킴드 로리즌인데요. 최근 이란에서 불거진 히잡 반대 시위에 연대하는 의미로 삭발을 감행한 겁니다. 이란 여성의 자유를 요구하는 히잡 반대 시위는 지난달 16일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성이 의문사한 뒤 전국적으로 거세지고 있는데요. 로리즈는 이 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이란 여성들과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네요. 영국의 한 로봇 기업이 개발한 아메카가 두바이 미래박물관에 전시됐습니다.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의 인간 신경계 모델을 기반으로 작동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네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는 로봇.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미래박물관에 전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인간을 똑 닮은 모습에
사람들은 로봇 주위에 모여 감탄하는데요. 아메카의 머리엔 17개의 모터가 있어서 실제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질문을 이해하고 농담을 주고받는 등 고도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미래엔 또 어떤 상상이 현실이 될지 기대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얼마 전 한 남성이 KTX 안에서 아이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고 승객을 때린 사건이 있었죠. 앞으로는 철도 안에서 이런 폭행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최대 3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부산을 출발한 서울행 KTX 객실 안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옆좌석 위로 올라서더니 욕설과 함께 여성 승객을 발로 찹니다. 어린아이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던 남성에게 여성 승객이 그만하라고 말리자 화가 나 폭행한 겁니다. 철도 범죄는 지난해 2,000건 넘게 발생해 10년 새 2배로 늘었습니다. 이 중 폭력 범죄는 60%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KTX나 지하철 등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하면 합의하더라도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별도 규정이 없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항공기 안에서의 폭행과 비교할 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철도 경찰에겐 고무탄 총이 지급되고 승무원도 보디캠을 착용해 증거를 적극 수집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안전을 확보를 하고 불안감을 최소화하는데 처벌 수위 자체를 높여서 사전 예방 효과 및 범죄 억제 실효성을 높였. 승차권 앱 하단에는 신고하기 버튼을 만들어 폭행 사건 발생 시 승객들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코로나19가 주춤해지면 취업 시장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고물가, 고금리 충격에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졸업 후 첫 취업까지 3년 이상 걸린 청년이 계속 늘어 올해 상반기 기준 36만 명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3년 전 대학교를 졸업한 20대 A씨. 취업을 위해 회계 관련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지만 좁아진 취업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에서야 조금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취업하기가. 실제 통계청 조사 결과 졸업 후 첫 취업까지 3년 이상 걸린 청년은 35만 8천 명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3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2년 이상에서 3년 미만까지 합치면 첫 구직에 2년 이상 걸린 청년은 63만 명이 넘습니다. 아예 구직조차 하지 않는 청년도 적지 않아 3년 넘게 실업 상태로 집에서 시간을 보낸 청년 니트족은 8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생김으로써 개인으로서의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노동 투입의 감소로 인한 잠재 성장률 부진에도 경기 침체가 빨라지면서 직원 채용을 중단하는 기업들도 빠르게 늘고 있어 내년 취업 시장은 더욱 강한 한파가 몰아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키움이 3점 홈런 포함 4타점을 기록한 야시엘 푸이그와 5회까지 1실점으로 막은 선발 케플러의 활약에 힘입어 KT를 9대2로 완파했습니다. 시리즈 전적 2승 1패를 기록한 키움은 오늘 저녁 수원에서 열리는 4차전에서 승리하면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V리그가 개막하는데요.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배구 여제 김연경의 여전한 입담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식빵언니라는 별명답게 후배에 대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이후 중국 리그로 떠났다 다시 국내로 복귀한 김연경. 그의 존재만으로도 지난 시즌 6위 흥국생명은 단번에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확실한 또 에이스가 또 왔기 때문에 김연경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서 김연경 선수가 들어온 한국생명도 가장 우승 후보로 뽑고 싶고요. 존재감만큼이나 식빵언니급 입담은 여전했습니다. 일단 감독님하고 그냥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요.
마이크 좀 켜줘봐요. 거짓말 치지 마. 쟤네 다 뻥치겠네. 새 시즌에 임하는 각오를 노래 제목으로 표현해달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최신 뭐 유행하는 송이나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냥 뭐 잘 됐으면 좋겠다. 흥국생명 명가 재건의 중책을 맡은 김연경. 팬들에게는 재밌는 배구를 약속했습니다. 좀 최선을 다하는 경기, 또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재밌는 배구를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공기가 차갑습니다. 현재 지도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5도 이하,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은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춥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과 태백은 20도 안팎, 경주는 무려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많게는 2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큰 일교차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까지 좁혀지겠는데요.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고요. 전국에는 파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밤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과 대전 3.4도, 안동은 0.8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대구와 부산은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다음 주 초에는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